최근 3, 4년간에 두세 배 폭등했던 시장, 이 시장만큼의 가격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시 그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들이 나와 있고 일부에서는 집값 회복세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평가사님은 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규제를 전부 다 완화해서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게 1월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1월 초만 해도 그 전에 한 6개월간은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1000건이 안 되는 수준, 또 그 1000건에는 SH나 LH의 메인 물량까지 포함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1000건이 안 되는 수준, 진짜 거래가 거의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1월 1.3 대책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대출을 조금 쓰면서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 그 영향이 이제 3월, 4월까지 나타났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걸 그럼 이제 시장의 회복세로 볼 수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폭적인 이런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제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드캣 바운스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긴 하지만 집을 또 사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생애 최초에 대한 혜택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이고 그 연끌의 수요였던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주변의 분들이 과거에 고점에 샀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좀 그들이 산 것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는 시장의 가격적인 메릿이 있고 또 그들이 빌렸던 금리 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작용을 하니까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 앞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매수세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집값은 많이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진 하락한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쵸, 그 말은 다른 이제 팔린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호가 위주로 이제 시세가 조사가 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얼마큼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놓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의 호가 기준에서 이제 내놓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거래는 잘 안 된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4월 이후 주택 마련 관련 이제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는 제가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유동성의 완화기에 결국 가계한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사주는 형태 이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채를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자산을 사들이면서 서로 이제 경쟁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시장인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이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의 시기에는 그 빚을 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또 이제 저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고 GDP 대비해서 100% 이상의 규모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런 부채를 고려했을 때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을 빨리 겪어야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주니까 오히려 대출이 또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서서히 이 부채를 축소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함에도 또 전체적인 거를 잘 못 보고 자기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계가 지금 당장 그 부채의 크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가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주택을 뭐 최근에 매입하거나 고가에 연끌해서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꾸준히 계속 감당해왔던 규모의 그쵸. 빚을 네, 지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빚이 자산을 처분하면 이걸 다 갚아내고도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네.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연끌 현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 사실 경험적으로 자기가 감당해 왔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대출을 활용한 시점이 환경이 워낙 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금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눌러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뭐 1% 정도, 2% 정도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체감 금리가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느끼고 내 자산을 처분하면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환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원인에는 또 이제 금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리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동결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금리 안정이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대출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워낙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시장 상황을 겪었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그 위에 풀어 제낀 시장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긴축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지금 이제 동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효과는 결국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개념이 되고 돈값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걸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까 봐 경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동결을 선택을 하는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버티지 그쵸, 못할 네. 터질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이게 금리가 눌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금리는 누군가 돈값을 많이 쳐준다는 의미고 글로벌화된 금융 환경에서 돈값을 많이 쳐주는 대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돈값을 안 쳐주는 금리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잠깐 눌려져 있는 금리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제 미국 금리도 고려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이제 최대 뭐 2%에서 2.25% 뭐 이 정도까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차가 이만큼 난다는 거는 우리는 3%밖에 안 쳐주는데 미국은 5%를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돈은 어느 나라에서든 쓸 수 있는 이제 기축통화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
글로벌 자금이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답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는 이 환율 때문에 사실은 환차손을 볼 수도 있는 구조인데 금리는 3%밖에 안 쳐줘. 근데 미국은 그런 환손실이 없으면서 5%의 금리를 쳐줘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금리를 높여줘야만 네. 이게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의 미국 대비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미국보다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역전되고 그 역전의 격차가 사실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미국이 동결을 하더라도 이제 뭐 내년, 후년은 돼야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차차 내리는 형태로 가겠다.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 이제 중금리 수준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을 구할 때는 더 많은 금리를 쳐주지 않으면 그만큼 할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는 낮게 가져가도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금리의 영향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담대 금리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네. 또 조금 내렸다니까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또 대출을 좀 받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네. 또 다시 또 이제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좀 상황들이 되잖아요. 이 주담대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 또한 은행에서 얼마만큼으로 돈을 조달을 하느냐에 따른 그 조달 금리에다가 플러스 이제 마진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따른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코픽스가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도 지금 사실은 돈을 조달하는데 그동안은 좀 손쉬웠던 거예요. 왜? 이제 자금이 선택적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가장 그 탄탄한 은행, 즉 1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시장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조달할 때 금리가 싸니까 그 코픽스 자체가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어떤 정책적으로도 마진을 줄이고 금리를 낮춰주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이런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됐던 건데 그 낮게 적용됐다는 게 저금리 상황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제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은행에서도 돈을 계속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금 금리를 그러니까 어떤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되는 건데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려면 금리를 많이 쳐줘야 돈을 그쵸. 많이 네. 맡길 거 아니에요. 투자 대신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은행채 발행의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몰려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연체가 늘어나고 이 어떤 손실에 대해서 금융위기를 또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만큼 또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은행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돈을 구하려고 하는 시장이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다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빌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또는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빌리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좀 금리 또 영향을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은행들의 속내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은행도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제 뭐 1금융권과 이제 2금융권의 격차가 지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취급을 굉장히 거의 줄였잖아요. 연체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부실 채권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막 추가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상을 관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또 은행 자체는 은행의 업이 바로 돈을 빌려주는 여신 업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려주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돈을 갚아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용등급
이라든가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그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금리 자체를 굉장히 낮춰주고 비딩해가지고 서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줄 테니까 우리 돈을 써달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런 신용 등급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을 좀 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 폭탄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앞으로 닥칠 위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 가계부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 과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시기와 맞물려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빚을 지지 않았을 건데 부동산이라는 게 엄청난 부를 줄 거다라는 이런 광풍이 불고 나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채가 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연명을 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채의 어떤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자산을 처분해서 정리해야 이 부채를 덜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걸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 상황을 현상 유지하거나 누군가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나중에 내가 기대하는 이익을 다 주고 내 빚을 청산할 정도의 가격으로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일단은 이 빚을 계속 갚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뭐 소득이 막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 부분은 올라가고 있고 그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고 그럼 과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해가는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결국은 이 부채를 정리한다는 거는 갚아서 정리를 하거나 못 갚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파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더 심각한 왜냐하면 사회적 손실 그렇죠. 비용으로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자도 유예해주고 원금도 뭐 상환도 기일도 늦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이제 연장을 기약 없는 연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의 영향으로 집값 변화에 대한 좀 전망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사람들은 이제 한 최근 3, 4년간에 두세 배 폭등했던 시장, 이 시장만큼의 가격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시 그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미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가 우리 소득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력으로는 받쳐줄 수 없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고 그게 내려오는 과정이고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셔서 집값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